시장님께서는 이 시민사회 운동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시고 그리고 시에 와서 비서실장도 하고 그리고 어느덧 또 이렇게 지금 재선 시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좀 달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포괄하고 이렇게 계신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정을 하고 계시는 하나의 일단 감회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점점점 갈수록 책임감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예. 재선하면 좀 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예. 그게 더 일의 양도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재선하고 나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니까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점점 일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광명시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미래 도시를 위한 좀 책임 있는 역할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달 후면 이제 재선 임기도 반환점을 이렇게 네. 돌아가는데 이 7기에 의해서 지금 이제 8기 그래서 네. 시정 성과를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면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8기 때까지 우리 시가 한 이제 여러 가지 건축 관련 사업들 관련된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예. 그런데 민선 6기하고 7기 때 지난 그러니까 5기죠. 5기하고 6기 지난 8년 동안 한 것과 예. 제가 민선 7기 8기에서 6년 동안 한 것이 보면 2배 반 많아요. 아, 제가 6년간이 2배 반이 많다. 예. 지난 8년보다 제가 한 6년 동안 2배 반이 많더라고요. 개발 성과가 예, 제가 인생 플러스 센터도 만들고 무슨 복합 시설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이제 공공시설물 공간 만들고 이 건축 설계를 몇 개 확인해 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일을 좀 하면서 어쨌든 시민들이 여러 형태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하튼 제가 시민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성숙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각종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여성위원회에 늘 이제 시 정책에 관한 제안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과거에 세련되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 집행부서의 직원들도 굉장히 수용 능력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오늘이 차량기지 광명 이전 100지화 1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아, 1주년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반미말 주민대책위원회가 오늘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오락에서 다녀왔는데요. 어쨌든 민선 8기 되고 나서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굵직한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좀 시민들 입장에서 좀 정리하고 막아내고 했던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크게 기억이 남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그걸 통해서 성과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었겠네요. 네.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하면 성공하지만 함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과 행정을 펼치면 실패할 거라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저도 얻게 됐고요. 시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각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거를 한 2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건데요.
좀 어렵잖아요. 미래 가치. 네. 이걸 과연 시민들이 자기들이 이해하고 네. 또 그것을 체험하고 그 확신을 갖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네.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아, 교육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거기서 집단 지성을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도 개별화시키면 개인의 성장만 있고 사람들과 연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민선 7기를 거쳐서 각종 뭐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모든 영역에 우리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의제들을 가지고 계속 교육하고 토론하고 함께 이제 무슨 행사를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 사람들이 활동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 전문화하기 위해서 대학원도 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 강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별도의 무슨 시민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지역 안에서 모여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어떤 시민 세력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이제 미래 가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교육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집단 지성을 이룰 수 있는 토론, 만남의 장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토론 이런 걸 하려면은 예.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명은 그동안 이제 좀 면적이 작다. 그래서 네. 공공 공간이 매우 부족했었는데 네. 이걸 획기적으로 확충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예. 주로 어떤 걸 확충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한 거 보면 여기 인생 플러스 센터 개관했고요. 예. 디지털 교육 혁신 센터도 개관하고 또 광명 동초등학교 복합시설을 또 만들어서 그것도 개관을 하고 업사이클 아트센터도 준공을 했고 이게 다 최근에 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노인 건강 케어 센터 만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이 상담 건강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틀 만들고 이게 다 올해 다 진행한 일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평생학습을 새롭게 신축하기도 하고 도서관도 하나 더 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은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건강, 체육시설과 관련은 더 부족한데 그동안 광명시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네가 1981년도에 개청이 됐는데 그 80년대 이 개발지 땅에는 거의 다 개발이 됐어요.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못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민간의 그 토지나 건물을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신축해서 그렇게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명시는 좀 큰 사업이 있잖아요. 네. 국가 단위 사업이 3개나 추진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명시형 상기 신도시, 그 다음에 그 강명시형 테크노밸리, 그리고 그 한이의 공공택지 이 개발지구 사업 등. 네. 예.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광명시형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예. 그게 총 74만 평입니다. 74만 평의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가 들어갑니다. 그 74만 평 중에 주거단지가 약 2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일과 주거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제 테크노밸리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과 주거가 양립하는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드는 최적의 공간으로 좀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자적경제 도시의 어떤 기반을 갖추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이곳에 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이제 첨단산업단지에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정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공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25년도를 좀 목표로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 준공 내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개발 사업에서 준공은 그거더라고요. 뭐 기반 시설 같은 걸 다 갖춰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준공은 25년도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뒤부터 이제 하나씩 뭐 어떤 분양에 의해서 들어오겠죠. 예. 일반 산업단지의 기업들은 1차 영순위 분양을 했습니다. 예. 지금 광명시형 신도시는 상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잖아요. 네. 예. 이 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기 신도시가 이제 2031년 이제 목표로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가 7만 호 16만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토지 보상이거든요. 시민들은 여기서 주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런 준비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이 늦춰지면 금융비용이 높아지잖아요. 대출 비용이. 그 과정에 늦춰지면은 토지 보상금 받아서 은행에 다 갖다 주면 없기 때문에 그거 토지 보상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시흥시하고 협력해서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작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작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가 내년 25년도 상반기까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최대한 빨리 하면 내년 하반기나 26년 상반기 정도는 토지 보상하겠다라는 목표로 현재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그냥 주거 공공주택지구로만 있으면 도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자적경제 도시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자족용지 좀 최대한 확보하고 여기에 좀 첨단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또 어떤 문화도 있는 그런 글로벌 문화 수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지구 계획이 끝나면 이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안 2지구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좀 특화된 네. 지금 네. 이 정주환경을 만들려고 하신다면서요? 예. 네. 이게 거기가 이제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로 해서 현재 18만 평인데요. 여기도 이제 속도가 좀 3기 신도시보다는 약 한 6개월 정도 빠릅니다. 6개월 정도 빨라서 여기도 뭐 토지 보상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뭐 지구 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신혼희망타운답게 거기에 돌봄 시설을 최대한 갖춰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질문지는 안 들어갔는데 금방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 돌봄 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 토론토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그 돌봄 전체를 네. 이렇게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그 지방자치에서 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돌봄을 갖다가 좀 네. 책임지는 이런 모양이 결국 돌봄 해결의 척경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교육청 네. 하고의 그 근합 문제 네. 이게 충돌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이 국회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네. 지자체에서 돌봄을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돌봄 정책의 종합적인 틀은 시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끝나면 그 돌봄에 대한 거를 시가 책임하는데 그 돌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공간을 새롭게 다 시설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수업이 끝나면 지자체가 그것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요것만 좀 열어주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학교는 하여튼 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외에 학교에 누가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허물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돌봄 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 틀을 만들어주면 훨씬 편하죠. 근데 그게 지자체장과 교육장이 또 지역의 학교장이 서로 좀 생각이 비슷하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 바로 뒤에 우리 광덕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교실이 좀 비어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어서 거기에 돌봄센터를 우리 시가 넣기로 했거든요.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그것은 뭐 예산과 모든 걸 우리 다 시가 책임지고 하는데 그 공간을 학교에서 내줬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와서 여기다 해줘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가지 않고 바로 그 돌봄센터에 와서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거만 열어줘서 함께 하게 되면 운영 책임은 지자체 지는 겁니까? 제가 다 지죠. 다 지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MOU 협약식 하고 그 교육자님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셔서 그 MOU 체결을 했고 그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걸 좀 하기로 해서 좀 공사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점점 확대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저도 그 모범 사례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청년들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지원 이게 또 지자체에서 많은 성과들을 또 내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명시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와 자영업자 말씀하셔서 그것을 브릿지시킨 게 그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한 그 청소년 지원, 청년 지원단 이런 걸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임기제와 이렇게 기간제 이렇게 채용해서 SNS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교육도 하고 컨설팅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영업과 관련된 것은 어쨌든 저는 자영업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 지역화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광명의 골목 경제를 지켜낸 아주 핵심적인 거는 지역화폐로 보거든요. 우리가 120억을 발행해요. 그러면 얼마가 풀리는 거예요? 1,500억 이상이 풀리는 거죠? 예, 그 정도 예산이 이 광명시 골목 상권에만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에서 못 쓰고 매출 10억 이하에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골목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정책은 지역화폐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자영업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여튼 그분들하고 제가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또 이 3년 전부터는 코로나 우리가 겪으면서 그 30개의 점포가 모여서 골목상권 상인회를 만들어요. 현재까지 2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분들이 협의해서 논의해서 우리 골목상권에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도 하고 무슨 공동으로 마케팅도 하고 다양하게 그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끔 뭔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그 골목 상권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골목은 무슨 이제 두루치기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이 설계되고 나지면 시하고 협력해서 지원할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구체적인 밀착형 사업들을 하면 점점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제가 그동안 청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청년 관련 상은 몇 건 하냐? 하여튼 20번 이상 받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상을 받았는데 그거 핵심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청년들하고 3번 토론했어요. 만나서.
광명동굴에서 만나서 얘기 듣고 데리고 도시대 생활하는 청년을 데리고 천안도 갔다 오고 3번 토론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첫 번째가 그 당시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동이라는 걸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매년 50억씩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관련된 예산을 세워봐라. 그래서 그들이 매년 50억씩 예산을 세워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의회 이제 상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정책을 설계하게끔 하고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청년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또 올해는 그 광명의 그 청년들과 바로 옆에 금천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또 모여서 체육대회도 좀 하고 뭐 금천 광명 대첩 이러던데 그런 것도 진행하고 청년동을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광명동 쪽에 청년동 하나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청년동이 뭐죠? 그러니까 청년들만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그걸 청년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뭐 우리 현재 철산동에 있는 청년동은 아이들이 이제 무슨 이제 그 공연할 수 있는 그 연습장도 있고 또 이제 그 뭐죠 각종 그 악기들 다 갖다 놓고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을 그들이 설계게끔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광명동 쪽에 하나 지금 새로 만들고 있고요. 일직동에 늘려달라고 제3 청년동을 하나 더 만들어 지시했는데 그게 좀 만들어지면 이걸 좀 하려고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데 아니 신문부서에도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청소년 재단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예. 청년재단. 제가 이걸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청년들이 보니까요 지금 이게 MZ 세대들이 근무하는 평균 연수가 2년이더라고요. 2년. 그러니까 2년 근무하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또 새로 준비해서 어디 취업하고 뭐가 실업계획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해봤는데 비전이 없어. 그만두고 새로운 걸 더 찾아서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현상이 계속 하는데 이거를 어쨌든 그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 상황을 맞춰주려면 이들이 계속 취업과 창업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이거를 계속 조성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이 계속 모여서 지역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협동적으로 뭔가를 일도 좀 만들어가고 지역사회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틀을 만들어줘야지 건강한 지역 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 개인주의가 돼 있어가지고 다 혼자 뭘 하잖아요. 이걸 한번 청년 재단을 만들어 이 안에서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기에 취업,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의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실험도 좀 하고 연습도 좀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연애도 하면 좋겠네. 연애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줘야 그들만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단을 하려면 기금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요즘은 시 재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민간 재단은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고, 근데 시 재단은 시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출연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립니다. 며칠 동안 고민 계속 했던 거죠. 아직 얘기 안 했어. 지금 강명이라면은 그 교통이 좀 중심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강명에서도 조사에 따르면은 31년 되면은 서울 방면 통행이 71% 이상 된다는데 현재 그 서울 방면 강력 교통은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3기 신도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6만 명이 들어오고요. 나중에 그게 완공이 되면 71%가 서울로 이제 통근을 할 거라는 거고 지금도 약 40% 이상이 서울로 이제
통근하는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줄곧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LH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서울로 넘어가는 교량 2개 정도는 이제 뭐 신설하는 걸로 확대하는 걸로 이제 다리가 신설, 뭐 지하로 하든 뭐 하여튼 다리를 놓든 그거는 LH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좀 받은 상태고요. 이게 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과정이 뭐 서울시 뭐 이런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이제 뭐 서울시가 이걸 막 반대할까봐 그런 이제 걱정이 하나 있어서 공식화하는 것을 좀 이렇게 LH는 부담스러워하긴 하지만 여하튼 광명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지난번에 철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 7개의 노선이 생기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이 어쨌든 지나가고 있고 그 KTX 광명역이 있는데 지하철 7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되면요. 저는 광명 시흥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도림에서 3기 신도시에서 KTX 광명역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그거는 여의도로 가고 월급 판교선은 판교로 해서 이제 원주 강릉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요거는 다 확정돼서 지금 계획 중이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TX 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으로 해서 3개 신도시를 거쳐가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GTX G 노선은 송도에서 KTX 광명을 거쳐서 가는 걸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 하안 신림선이라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광명 거쳐서 이제 금천 관악으로 가는 요 노선도 이제 저희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 아마 하반기 정도에 이 회의가 열리면 여기 포함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 그 의원 활동도 쭉 하셨고, 네. 그리고 그 도의원 시절에는 또 민주당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네. 또 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당시 그 남지사랑 함께 협의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 강력과 기초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95년 단체장 이후도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집중해서 이렇게 제대로 지방분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물론 지난번에 22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로는 좀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 현 주소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자치권을 더 대폭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에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함께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공직자와 그 지역의 시민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치권을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말만 지방자치지 중요한 권한은 중앙에 다 쥐고 있고 무슨 지침이나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인사권과 현재 갖고 있는 이제 예산 요거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된 또 조직과 관련된 이런 큰 틀에 관한 부분은 여직도 중앙정부가 틀을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좀 더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자치권을 확대해 줘야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스스로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모색해 가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민들 의식도 우리가 뭐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의회가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무슨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해요. 시민들한테 우리 지방정부 시민들은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굉장히 그냥 시는 심부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무엇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고 전체 그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자치 제도와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대폭 확대해 줘야지만이 지방자치가 지방정부가 좀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중앙정부가 권한을 더 대폭 내려주는 게 재정이나 조직권이나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자, 강명시는 준서울로 불릴 만큼 안양천을 경계로 서울 구로 금천구 초인접돼 있어 거의 서울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당시에 메가시티 서울이 나왔을 때 유독 시장님은 서울 편입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때는 뭐 말 그대로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맥락 없이 툭 튀어나온 거라서 이것은 저는 뭐 총선용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들어가봐도 이거는 정말 책임 있게 그 지방 정부의 단체장 중심을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회도 있고 이 모든 주체들이 그 어떤 안을 가지고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치권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이 초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이 포용도시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더 힘들게 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그 틀 구조 안에서 이렇게 지금 5개 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그때 거론되는 포함한 30개의 구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다 다른데 그걸 더 쪼개주는 게 더 맞다. 광명 시민이 갖고 있는 이해와 요구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받쳐서 그들이 그 어떤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삶에 대한 목표와 지향점인데 그것을 맞춰서 도시를 잘 설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초메가시티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영토 확장 전쟁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정말 서울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뭘 토론? 예. 토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메가시티가 되면 주민들의 혜택도 커질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염원한 분들한테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체감 온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박 시장님 그거 서울 통합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의견을 전화를 준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작 시작됐던 김포도 그 시민 여론은 그렇지 않더라고. 반대가 많더라고요. 자, 그럼 그거하고 서울 시민도 반대할 거요. 서울 시민을 반대하죠. 이 경기 남북도 분리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그 국회에서 또 통과돼야 될 과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뭐 분리해서 가는 거는 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명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평화특별자치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평화특별자치.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북부 지역은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규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북부 지역을 뭐 특화시켜서 평화와 통일을 대비하는 특별자치도로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를 좀 뭐 이렇게 더 그 지역의 어떤 성장 발전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잘 필요하다. 통일을 대비한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근에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뭐죠? 엄청나게 그 DMZ 지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이제 어떤 문화 자산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역할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평화특별자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북부 지역 주민들을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저는 가는 게 맞다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가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나 이해관계인 중심으로 토론하면 좀 100% 실패한다고 보고요. 북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계속 토론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기들은 어떤 산업을 가져왔으면 좋겠냐. 어떤 문화, 어떤 주거, 또 어떤 뭐 교통 환경을 우리가 갖춰가면서 성장동을 키워낼까. 이걸 자꾸 하면서 가지고 가면 그 안에서의 집단 지성도 생기고 동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몇 분들이 뭐 하나 딱 결정을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점점점 더 상당히 많은 크레임이 걸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그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토론해 가면서 가면 충분히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그렇게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번 22대 국회가 21대 총선에 이어서 민주당 앞선 국힘 참패로 끝났는데 특히 수도권 네. 그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국힘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우리 시장님 겪어봤지만 지난 22년도 지방선거 또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 선택이 늘 있잖아요. 거의 뭐 2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생각 이것에 집중을 한 정당은 이긴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거다. 민주당이 지금 압승했지만 2년 후에 압승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현재 민주당의 그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혁 지향적인 이런 이제 후보들이 많이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당한테 그 희망하는 국민들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킨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금방 또 국민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년 후에 2년 전에 경기도에 민주당이 8명밖에 당선이 안 됐던 것처럼 그 전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29개가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더 현장 속에서 국민과 시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함께 논의하고 경청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인 취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것은 이제 그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유튜브 지금 뭐 그 폴리뉴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현실적인 것에 대한 판단도 많이 하고 현명한 판단도 더 잘 해나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턱에서 제가 하나 짧게 좀 이야기할 시간이 뭐 없으시다 하니까 사람책 도서관. 제가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사람이 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이 도서관. 설명 좀 부탁.
그러니까 박성원이가 책이고 박성원이 도서관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책 도서관 행사를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서 제가 이제 한 20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책 박성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청을 받아요. 항상 나가 한 20명 정도 신청하거든요. 그분들이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고 하면서 1시간 동안 그걸 하는데 저만 가는 게 아니라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사람책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데 예, 신청하세요라고 원하는 사람책 도서관을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뭐 화가도 있고 뭐 무슨 이제 뭐 글쓰기 작가도 있고 무슨 여러 전문가들을 지난번에 막 20대도 있어요. 그 사람책 도서관이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띄워요. 그러면 나는 저분하고 할래요. 이렇게 신청하면 그 사람별로 좀 모여서 하는 거죠. 저는 2번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합니다.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고 이 사람책 도서관. 그럼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제안한 겁니다. 네. 야, 이거 특이하네요, 이게. 그래서 그럼 지금 막 어느 정도 그럼 사람 수로 되겠네. 사람책이 몇 명? 그 할 때마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공간을 나눠서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네. 광명시장 박성원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사실은 당황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은퇴를 하신 분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의 많은 분들은 이 빠른 그 변화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우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뵀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저는 2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학습이고 자신도 변화시키는 것은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힘, 학습과 친구, 학습하는 친구들 함께 많이 두면서 살면 현재 우리 삶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그런 세상을 함께 꿈꾸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